그래서 이정희한테 혼날라고. 큐 주세요. 들어갑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들.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이제 선거 임박하니까 점점 더 저희들도 조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TV 토론, 대선 후보들 간의 빅2 플러스 1 3자간 토론 처음에 있었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이번 들어서 그 각종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선거 관련 프로그램 시청률 중에서는 최고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4~5% 올라갔죠. 그만큼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이정희의 돌발 변수가 그날 발생했습니다. 시종 네거티브적 공세를 퍼부었죠. 박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그 뒷 파장들이 큽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 황태순 평론가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대선 현재 이 구도 그리고 전망, 남은 쟁점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첫 대선 후보 토론 뭐 어제를 많이들 분석들은 하긴 했는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정희 돌발 변수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선 전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41년 만에 내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되게 추워졌습니다. 아직 안 나가신 분들 옷 단단히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41년 만에 내복을 입었는데 그 41년 전이면 그게 제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예요. 71년인데 제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그 당시 뭐는 에너지 절약하자 뭐 하자 물론 뭐 그 당시 대부분 난방연료는 이제 연탄을 썼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석유값이 오르고 석유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보면은 그 대체제에 있던 연탄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연탄을 갖다가 이제 아껴 쓰고 근데 그때부터 그러면 좀 내복을 입어라 뭐 그랬는데 그때 이후에 최근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 올 겨울에 지금 전력 예비율이 좀 최하라는 건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계속 원전에서 문제 터지고 그래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나와서 본인도 이제 내복을 입고 다니겠다. 그래서 그 대신 실내온도를 갖다 한 4~5도 낮추자. 뭐 이런 어떤 캠페인도 벌였는데 뭐 그런 어떤 뭐 흐름에 맞추어서 내복도 입었지만 그것보다 더 내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조금 전 말씀하셨던 12월 4일이죠. 또 재미있게 아주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정희 후보의 그 1시간 53분에 걸친 어떻게 보면 거의 원맨쇼에 원우먼쇼군요. 원우먼쇼. 원우먼쇼. 이런 경우는 통칭해서 그냥 원맨쇼. 원맨쇼라죠. 원맨쇼에 가까울 정도의 그 살벌한 그 말씀에 제가 한기가 들어서 내복을 입었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뭐 청취자가 어떻게 봤냐 저는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세 후보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통상 이제 TV 토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옛날 뭐 슈퍼스타 K 뽑고 뭐 무슨 뭐 웅변 대회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 당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침에 보니까 당시 지상파 지금 시청률이 한 35% 되고 그다음에 그 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까지 합치면 41%인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켜봤다는 겁니다. 마침 그 시간이 또 골든 아워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뭐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갈 그것도 대한민국이 처한 그 향후 앞으로 5년의 바다는 너무나 험난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위기, 안보적 위기, 또 외교적인 어려움, 특히 이제 G2의 어떤 치열한 경합 속에서 그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뚫고 5년 동안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보면 심각해진 양극화 현상,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최근에 새삼 느낀 거지만은 세대 간 갈등, 예전에는 지역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만 요즘 세대 간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세대 간 갈등도 이념적인 서로 적대감 이런 것을 아우르면서 어떻게 향후 5년을 이끌어 나갈 선장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보는 자리고 당연히 그렇다면은 뭐 통찰력이라든가 결단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용력 그 다음에
균형감, 여야를 갖다 또 좌와 우를 아우르는 균형감, 또 안정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한번 뭐 이런 감 본다고 그러죠. 감 보고 선 보는 자리였는데 그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통상 보면 조금 예전에 보면 수첩공주다. 보면 뭐 단문 단답밖에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자료를 막 많이 펼쳐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자료 뭐 펼쳐본 거는 뭐 이정희보다 똑같으니까 뭐 똑같은 수첩공주고. 예. 어쨌든 박근혜가 보여줬던 것은 어떤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절제력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이정희가 자기 닭깎기 마소 얘기 나오고 당신 떨어뜨릴 거라고 나왔다 그러면 시정 같으면 머리끄댕이 잡힙니다. 그렇죠. 시정이면 시정이 머리끄댕이 잡죠. 뭐야 이것이 하면서 머리끄댕이 휘어 잡을 정도. 마침 저도 어제 주변에서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뭐 평론을 하다 보니까 예. 주변에서 이런 방향으로 평론을 해주십사 하는 뭐 전화니 뭐 트위터니 많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술을 먹고 전화해서 저 텔레비 부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은 진짜 부쉈대 화가 나서. 근데 하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박근혜 후보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보면은 이정희 그 후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처를 잘했다는 측면에서 어떤 절제력과 어떤 그런 자제력,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안정감, 그 다음에 평상시 수첩공주라고 하는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았던 데에 비해서는 아주 보면은 나름대로 그 정치,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준비가 많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된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고요. 또 문재인 후보도 사실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친노의 아바타다, 노무현의 아바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 혼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그날 문재인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은 두 차례 걸친 대통령 수석, 청와대 수석과 한 차례 걸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겪으면서 한 5년 동안 나름대로 정말 보면 본인이 그 TV 토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 국정 운영의 경험이 좀 물씬 풍겨나는 그러면서도 균형감,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또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균형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겸손함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박근혜 후보도 그때 찾아왔는데 그 문상을 못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자기들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사과하는 그런 겸손함 이런 것은 돋보이는 나름대로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이정희 후보를 갖다 들여다봐도 저는 이정희 후보는 자기 당초 대선 후보로 출마한 목적에 가장 충실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정희 후보가 대통령 되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지난해 사실은 네티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민주노동당이 4년 전에 이른바 NLPD, NL을 흔히 얘기해서 자주파라고 하고 종북 주사파라고 합니다. 종북 주사파 NL하고 이제 그게 뭐 이제 이정희, 뭐 최근에 이석기, 김지현 이런 분들이 NL이고 PD 평등파라고 하죠. PD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심상정, 노회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PD 계열인데 이분들이 거의 뭐 한 4년 전에 그 총선 끝나고 박이 터지게 싸우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가 보면은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저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당시 민주노동당 내에서 어떤 사람이 그 북한에다가 뭐 무슨 당원 자료인가 그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NL하고 PD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결국 PD들이 너희 같이 북한에 이제 종북적 사람들 종북을 갖다가 종북이란 용어가 아마 그 무렵에 아마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종북이라고 나온 게 사실은 보수 착각들한테 보수 언론에서 붙인 게 아니에요. 심상정, 노회찬 등 이런 PD계에서 NL을 공격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종북이다. 어떻게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북한의 그런 핵실험, 핵 개발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왜 당내에 있는 그런 당원 명부까지 고스란히 넘기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종북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싸움 때문에 갈라선 거 아닙니까? 종북이란 용어만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정리를 해드리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고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쓴 건 제가 이장춘 대사 외교부 대사 한번 만나 뵀는데 그때 그 양반이 그 외교부 근무 당시에 그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종북이란 그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친북하고도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 친북하고 다르죠. 예, 그때 최초로 썼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치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바로 이제 그 무렵 NLPD의 아주 큰 내부 투쟁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제 이번 4.11 총선 앞두고 지난해 다시 이제 합쳐서 통합진보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NLPD가. 그래서 다시 이제 심상정 노회찬 씨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만들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올 2월 달에 당시 이정희 대표 때죠. 그 뭐 민주당하고 이제 연합했죠. 선거 공조하면서 관악에서 단일 후보 내야 된다. 김희철 당시 의원하고.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보면 여론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론 조작이 나타났죠. 여론 조작이 나왔고 나이를 속여서. 그렇죠. 저는 그때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저께 TV 토론 보고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100번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목적이 정당하면 뭐 수단은 뭐 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 이제 그러다가 결국 4.11 총선 끝나고 드디어 이석기, 김지현들 보니까 비례대표 그 이른바 경기 뭐 동부 경기연합이라고 그러나요? 경기 동부연합. 경기 동부였던 것 같은데요. 경기 동부연합 돼갖고 이른바 NL의 핵심들이죠. 주사파 핵심들.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조작들을 갖다 하고 선거 부정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NL과 PD가 맞붙고 거기에서 그 조준호 씨라고 민주노총 쪽에서 온 이런 분하고 맞붙고 결국 머랭이 끄댕이 잡아 당겨갖고 조준호 씨 목 다치고 한 서너 달을 난리를 피운 끝에 결국 그때 40몇 명이 구속되고 400몇 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그 다음에 심상정 노회찬 등 PD계는 다시 진보정의당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보면 통합진보당의 오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4.11 총선 때만 해도 의원 13명을 갖다 배출하고 전체 비례대표 그래서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의 지지율을 갖다가 획득했는데 합쳐놓으니까 물론 민주통합당의 측면 지원이 연대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봐야죠. 그렇죠. 원래는 3%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진보수의 3%에서 4% 가량인데 지금 보면 이정희 후보가 오늘도 도화신문에 나왔죠. 0.2%의 0.2%의 역설. 지지율 0.2%인데 이게 아마 지금 통합진보당 현 주소입니다. 근데 바로 이정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곳곳에 보면 통합진보당 종북 주사적 흐름에 그 동지들이 흩어져서 좌절하고 시리하고 빠져서 이른바 안핵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횃불 든 겁니다. 야, 우리 NL은 살아있다. 나 이정희 이렇게 살아있다. 봐라. 박근혜를 떨어뜨리러 나왔고 박정희를 갖다 닭깎이 마사오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다. 야, 절대 꺾이지 말고 다시 재건하자. 이런 재건 횃불을 든 겁니다. 때문에 재건의 횃불을 갖다가 마침 우리나라의 법의 어떤 허점과 맹점이죠. 맹점 그 자리에서 1시간 53분 동안 저는 당초 이정희가 칼춤을 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면은 거의 저주의 구판에 무당 칼춤 출 줄은 몰랐어요. 그 저주의 구판이죠. 모든 건 적대감, 증오, 그 생떼, 그다음에 뭐 자기한테 조금이나 불리한 거는 잡아뛰기, 막무가내. 질문엔 답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더군요. 계속하고 질문하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엉뚱한 전혀 그 질문은 다른 거 갖고 역 질문을 해버리고 규칙도 모두 다 깨는. 저는 거기서 화가 나서요. 사실은 화장실 들어가서 한 10분 욕하고 왔습니다. 그건 생략할게요. 아니 이정희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젊은 친구고 뭐 저런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제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진보가 됐던 보수 꼴통이 됐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10분 동안 화장실에서 욕한 거 이거와 별개로 어떤 이정희는 자기가 이번에 대선 출마한 목적에 가장 충실했다. 그런 면에서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만점이 곧 빵점이죠.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서 각 지지층별로 뭐 보수, 중도, 진보, 특히 보수와 진보 쪽에서 각각의 보는 시각이 아주 명약관하게 달라지더니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희 자기 목적에 100% 충실하고 효과를 거뒀다. 이거는 진보, 또 강한 진보일수록 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반대로 보수 성향의 분들은 완전히 그는 반대로 100%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정희 후보를 보면서 저는
그 정도까지 돌발 변수로 떠오를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본인은 최대한의 하여튼 효과를 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대선 후보 기탁금이 3억 원이던가요? 3억이죠. 3억 내놓고 뭐 그걸 꼭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뭐 쉽게 비교하려면 그 한 수십 배 되는 효과를, 어쩌면 수억 배 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 선거 대선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본인의 그 목적에는 충실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려는 게 지금 그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 후보 간에 정말 대선 후보로서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한 것이지, 어떤 특정 후보가 나와서 상대 후보를 그 정책적인 면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 공세를 퍼붓는, 그것도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 선동에 가까운 그 이야기만 2시간 내내 자기 시간에 그 이야기만 퍼붓고 갔습니다. 이거는 토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정치 선동하고 간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토론 방식에 대한 어떤 개선 의견이 시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뭐 지금 당장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못 고치는 어쨌든 선거 게임 중에 어쨌든 뭐 게임 중에는 안 고치는 게 더 원칙이죠. 아니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해야죠. 선거 그걸 바꾸려면 선거법을 바꾸고 규칙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자면은 근본이 흔들려요. 사실 보면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우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몸에 회충이 있다고. 회충이에요. 회충이에요. 진짜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한마디만 좀 그러시죠. 아까 기탁금 3억 냈다고 그랬는데 기탁금 3억 내고 국고보조금 27억 받았으니 24억 남는 장사였죠. 그러네요. 남는 장사인데 우선 절찬도 챙기고 현찰 24억 챙기고 땡기고 효과로는 일반 혁명의 횃불을 들었으니 재건과 혁명과 재건의 횃불을 들었으니 수백 수천 배 땡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선거법 이거는 바꿀 수는 없을 테고, 혹시 진행 과정에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면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 한다든지 꺼버려야 돼요. 그거는 사회자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중간중간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에 충실한 질의 답변을 해라. 그 다음에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라. 딴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일반 진행 규칙에 속하는 거니까 그건 분명하게 이야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반대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 쪽은 너무 좀 안이하게 소홀하게 좀 생각한 면들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정희 후보가 아주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만주 군관학교, 뭐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뭐 입대할 당시 얘기들, 뭐 투자자 국가소송 뭐 문제들, 뭐 제주 해군기지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닌 측면들이 있으면 충분히 대비를 해서,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 중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해명 내지는 뭐 앞으로의 시정놀이 이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였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이거대로 박 후보로서도 소홀하게 그 부분을 임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뭐 나름대로 이 좀 투사적인 모습보다는 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안정감 뭐 이런 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러나 이정희 후보로 인해서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건 뭐 당연히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건 좀 이따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만 여기에서 하나 아쉬운 건 사실 다음 선거법에는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토론, 요거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지지율 1%도 안 되는 0.몇 % 되는 후보를 40% 넘는 후보하고 붙여갖고 토론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안 되고요. 최소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쉬우면서 글쎄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양자 토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자 토론에 이정희 후보가 마구 휘두르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주고받는 이야기는 정말 국가의 미래에 관한 얘기도, 국가 운영에 관한 얘기들이 오갔거든요. 들을 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두 후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박근혜 후보도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고, 뭐 단순히 수첩에 적은 것 같고 읽기만 한다,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역시 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준비된 후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이전에 준비됐던 후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분은 오랜 정치 역정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본인이 소화하고 준비를 해내고 해서 상당히 잘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를 저는 하는데, 그 이후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후보로 보인다. 역시 그분들이 주장을 하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것도 보면서도 상당히 준비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평가를 하고, 다만 이런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 이 부분 준비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문재인 후보 좀 네거티브죠. 물론 네거티브라고 무조건 근거 없는 걸 가지고 한 건 아니죠. 시중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네거티브니까 할 수 있는 네거티브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는 대응을 잘하고 나왔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어떤 추격 어떤 질문이 나오기가 좀 어렵게 했다는 이런 측면들 잘 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국가 비전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왔다. 그런 점에서 양자 간에 토론을 하면 참 국민들이 정말 진지하고 생산적이고 뭔가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한번 가져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말이죠. 이렇게 토론이 실종된 부분은 물론 앞서가는 후보, 박근혜 후보로서는 굳이 뭐 위험 가능성 있는 걸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문 후보가 앞서갔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굳이 뭐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있고, 그 다음에 더 근원적으로는 단일화 때문에 이 TV 토론을 할 수 없었던 측면, 이건 야권에서도 절반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일방에 대해서만 공세를 퍼부을 건 아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후보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면서, 거기서 잠깐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뭐 아무리 뭐 흔한 얘기를 아무리 더러워도 이정희는 12월 10일, 12월 16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쨌든 그 선거법에 정해 있으니까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다만 변수는 하나 있죠. 그쪽에 자기가 사퇴할 가능성을 조금 이야기는 하던데, 아니라고 보나요? 저는 사퇴 안 할 거로 보는 게, 왜냐하니까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얘기는 약간 여운을 남기고는 있던데 아니라고 본다. 아니요, 왜 그거는 저는 아니. 저도 이정희 후보면 안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다음번이 12월 10일이 뭡니까? 경제 복지 문제, 환경, 복지, 노동 문제예요. 자기 주 전공입니다. 그렇죠. 또 나와서 저주의 구판을 벌일 거예요. 정치 외교 분야인데도 노동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에 본격적인 토론이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까지 비정규 노동자 얘기하고 쌍용 자동차 23명 이야기하고, 다음에 저 제주 구럼비 얘기하고, 기억나시죠? 제주 구럼비 이야기하고, 아마 자기 판을 벌일 수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또 12월 16일 되면요, 그건 저 여성 사회 문제예요. 또 자기 또 마찬가지죠. 또 자기 그걸 왜 안 나옵니까? 그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 처음에 이정희도 좀 마음이 좀 살짝 바뀌었을 거예요. 처음에 보면 주변에서 좀 뛰는 척하다가. 근데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12월 10일이 되면요, 그때는 저 투표용지 등 인쇄를 합니다. 12월 11일부터 아마 인쇄 들어간다고 하니까 딱 그 시점입니다. 9일 이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이정희는 계속 남아요. 마치 지난번 2010년에 심상정, 유시민 때같이. 그러니까 예를 사퇴를 하더라도 12월 9일까지 사퇴를 해야지 이정희 3번 이정희 뒤에 사퇴라고 인쇄가 돼서 나오지. 그래서 그 표가 문재인한테 가는 거지. 12월 10일이 되면 사퇴를 백날 해봐야 그냥 이정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정희 찍으면 사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이유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 12월 16일 자기가 저주의 구판을 갖다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는 주제인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처음에는 사퇴의 가능성을 좀 생각은 했을 수는 있는데, 없을까요?
재미없다. 제가 순진합니까? 우리 이 선배도 정말 순진해. 아이씨 이번에 저 통합진보당 애들 하는 그 꼴 못 봤어요? 아이고 그거는 그리고 이 사퇴해서 사퇴하면서 문재인 지지하면 문재인이 좋아할 것 같아요? 문재인한테 표 안 됩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그런 식으로 이정희가 악을 써놨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쪽의 반응을 그래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여지를 계속 가지는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것도 존중하면서 이제 저는 본 건데 그게 예전에 저는 이제 이 생각은 분명히 하나 들었어요. 1차 토론 때 대단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19.2% 나왔잖아요. 대단한 재미를 봤으니까 아마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설사 좀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좀 전부터 없었다. 전부터 없었다. 약간 그러기 때문에 더러워도 어쨌든 두 번 다 봐야 되고 진행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 신동호 기자가 많이 보니까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숙지를 좀 제대로 못했던 그래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보면 진행 규칙, 이른바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진행 규칙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룰은 정하기 나름이고 그 순간에 그거는 법으로 고칠 부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규칙, 내부 진행 규칙은 할 수 있는 거죠. 뭐 허튼 소리 한다든지 왜냐하면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주제 벗어나지 말라 그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규칙이 세 사람한테 공이 적용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끈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을 제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두 차례 경고해서 만약에 안 들었을 경우는 그 다음부터 발언권을 안 준다든가. 이런 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저 국장님께서 박근혜가 그 이정희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뭐 정책 부분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저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쉽게 해서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똑같이 이정희를 무시해야 됩니다. 우리 전략에 세 가지 전략이 있죠. 만약에 국가 간의 문제라면은 우선 봉쇄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열전을 완전히 때려 부수는 방법이 있고 무시하는 방법, 이그노런스가 있습니다. 무시 전략을 해야지. 지금 이정희가 노리는 게 격충수예요. 격충수 기억나시죠? 격충수. 격충수. 상대방을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못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신라군, 백제군, 계백과 이제 김유신 군대가 싸우는데 보면 그 신라군들이 백제군들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온갖 쌍욕을 하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까보이고 상대방을 흥분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때 흥분하면 집니다. 왜 흥분하게 되면 즉 흥분해서 절제력을 잃는 순간 자제심을 잃는 순간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희가 노리는 건 자기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가 자기하고 맞거리 맞상대되게 만드는 순간 성공이죠. 맞상대해서 거기서 이정희가 참 말 같지 않은 이정희 말하는 프레임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희가 말 같지 않은 그런 얘기한다고 거기 박근혜가 대응하는 순간 박근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박근혜는 무시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희가 뭐라고 보면 아마 보세요. 다음에는 닭깎기 마사오보다 더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제 말씀은 이제 이정희 후보는 그런데 다음 토론에서 글쎄 주제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그런 부분을 들고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요. 왜냐니까 지금 그날 제가 1시간 53분 동안 보면은 지금 이정희 머릿속 딱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불행은 미국이고 미국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이른바 잘못된 거는 보수 세력 박정희 이 두 사람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모든 문제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냥 자세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거기 있다. 모든 문제가 거기 있다예요 지금. 오죽하면 그때 뭡니까 론스타 문제나 얘기 나오면서도 뭐 한국과 벨기움 간의 문제인데 한 EU FTA 문제인데 그것도 한미 FTA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만악의 근원은 미국이고 만악의 근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보수적 친미 보수 세력이다. 이 하기야 뭐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보면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화의 근원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집요하게 늘고 늘어질 거. 노동 문제 한다고 그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노동 문제는 또 박정희 얘기 나옵니다. 또 할 가능성이 그럼요. 있죠. 그거 다 팔라고 또 그러겠죠. 그리고 뭐 그 박정희 시절에 전태일 열사 얘기하면서 청계 피복의 뭐 노동 조건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라도 박정희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 순간에 가장 행복이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은 빠져요. 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을 문재인 후보도 받아가지고 또 질문을 할 경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재인 그 후보는 제가 부분에 믿죠. 대해서 해명할 준비는 해야 된다. 저는 문재인 후보는 믿는 게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안철수한테 쇼크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네거티브 해야 됩니다. 네거티브라는 검증이고 즉 흑색 선전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죠. 취지에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후보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정희 옆에서 이정희 저 진짜 저 뭐 참 정신 나간 저 무당 칼춤 추듯이 그 저 칼춤 출 때 그 옆에서 장단 맞추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글쎄 이제 그쪽도 나름대로 분석을 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문재인 후보가 강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국장님 아니라고 본다. 그 여태까지 안철수의 조영 문재인에서 이젠 또 이정희 조영 문재인 되려고 그럽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건 지금 이정희 씨 그런 어떤 좀 일방적인 정치 공세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정책의 내용이라도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나름대로 그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아까 정치 부분에서도 두 분이 큰 심도 있는 얘기들이 오가거든요. 오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심도 있게 네거티브가 아니 그러나 분명히 보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박근혜 후보가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간다면 상당히 굵직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오갈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향후 뭐 사회 문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오간다면은 오히려 이정희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 그 보면 대선과 상관없는 그런 막칼춤치기 이런 오히려 빛이 발할 수 있죠. 그 정치 쇄신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먼저 문재인 후보가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이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덜렁해서 약속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앞에 다른 부분은 약속을 어느 정도 했어요. 하면서 뭐 한시라도 좀 현재 여야 간에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회기 내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야기하면서 누가 집권을 하든 집권한 이후에는 여야정 협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중하게 검토해보겠다. 크게 보면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민생 문제 또 뭐 경제 민주화 문제 이런 부분이 하나 큰 우리 시대적 과제고 또 하나가 지금 정치 쇄신의 문제인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아주 한 축을 이루는 정치 쇄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상당히 건설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짧아서 아쉬웠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갔으면 국민 앞에서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 나올 뻔했어요. 그 부분 하나. 그런 면에서 이정희를 스포일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희 때문에. 이정희 때문에 진짜 보면은 아니 최소한 이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이 되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야당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향후 5년 동안 야당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결국은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가운데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신중하게 보거든요. 지금 아주 자세히 보는데 그 두 분이 좀 얘기 좀 나누려고 하면 톡톡 끼어 들어가고 말이지 판을 갖다 흐리는 그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기생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대단한 반칙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한 건데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에 대한 험담을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험담만 늘어났습니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그거는 2차 토론에서 중앙선관위 쪽에서 진행 규칙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뭐 2차, 3차는 KBS에서 한다 그러니까 또 1차에서 저 뭡니까 신동 그 앵커가 좀 나름대로 좀 곤욕을 많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도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저 2차, 3차 진행하는 KBS 누가 어느 앵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앵커분은 좀 공부 좀 많이 하시면서 좀 요거 일시 거기서 어색하더라도 게임이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향후 5년 동안 한 사람은 청와대에서 한 사람은 여의도에서 서로 간에 그 견제하면서 서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가 실수를 했네요. 어떻게 해요? 박근혜 후보는 떨어지면은 만약 이번에 심판 못하면은 정치 여정을 끝내겠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네요. 꼭 그렇지는 않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이 그래도 해주라라고 하면 또 모르죠 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그렇다면 당으로 합시다. 뭐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은 한쪽은 집권,
또 한쪽은 뭐 집권을 못하면 야당 제1야당으로서 서로 함께 협의하면서 한쪽은 행정부를 맡고 한쪽은 또 뭐 여의도에서 서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이런 그것도 하여튼 안철수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두 사람이 정치 쇄신에 대해서는 일체 이견이 없이 해보자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그건 대단한 효과였고 그 모습이 좀 많이 오가면서 보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좀 국민들은 안심하고 다음 그렇죠. 정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정치 토론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고 그거는 글쎄요 이제 뭐 두 당이 양자 토론을 하느냐 부분은 두 당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러면 2차 3차 토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2, 3차 토론을 한번 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정희 후보는 여전히 이제 자기의 판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할 그렇죠. 것이고 자기 길을 갈 거예요. 이정희 후보는. 우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공세를 물론 지금 쌍용 자동차 문제 뭐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거론을 할 테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박근혜 후보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올 텐데 이런 거죠. 경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날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 환경, 노동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정희 후보는 노동 문제, 비정규 노동자 문제, 쌍용 이거 하면서 또 보면 박근혜 후보에게 약속하라. 만약에 그 지켜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약속하라. 또 그 얘기할 거예요. 약속. 그리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초기에 이른바 김종인표 경제 민주화,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표 경제 민주화, 문재인표 경제 민주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종인표 경제 민주화 가장 강했어요. 강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뭡니까 이제 기존의 순환 출자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 기소 배심제가 아니 뭐죠 그 재벌에 대한 국민 배심 심판. 그다음에 뭡니까 법 세 가지를 뺐죠. 세 가지 뺐죠. 세 가지를 뺐어요. 뺀 게 세 가지를 빼고 나니까 결국 이 좀 박근혜 경제민주화가 옛날 안철수 경제민주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박근혜 경제민주화보다는 민주당 표, 즉 문재인표 경제민주화가 조금 더 강해요. 이 부분을 놓고 박근혜와 문재인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설전이 오갈 수 있다. 근데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정희는 지금 경제민주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상관없죠. 그분은 완전히 노동 문제, 비정규 노동자 문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경제민주화 부분 토론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그런 것이죠. 김정인표 경제민주화가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이 그 세 가지 제외한 많은 부분은 다 그게 민주화 조치로 새로 마련된 것이니까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그 부분 그 자체로는 일정 부분 맞습니다. 맞으니까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조금 틀린 표현이죠. 경제민주화를 했는데 당초 김종인 표만큼까지는 가지 않았다. 약간의 질충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갖다 풀어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갖고도요 재계에서는 불만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현재 현행 제도와 법보다는 엄청 앞서 나간 거거든요. 굉장히 앞서 나간 겁니다. 그 재계와의 절충의 결과로 일부를 조금 완화시킨 것이지 아예 있던 것을 후퇴한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터져 나간 거고 지금 보면은 심지어는 그 없앤 게 세 가지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해야 돼. 기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하는 이런 부분과 기업 집단법 이번 대기업 집단법이죠. 대기업 집단법을 갖다 안 만든 거죠. 사실은 김종인 씨는 대기업 집단법 만들자 이런 얘기했던 거 말씀 제법인데 이거요 이 세 법 지금 김종인표 없어진 세 법은요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집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우리 이제 흔히 feasibility라고 그러죠.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선동입니다. 내가 너 달 따줄게. 달 따줄 수 있습니까? 그건 달 따주면 안 돼. 예를 내가 저기 있는 사과를 따줄게. 그 얘기를 해야지. 아니 말로 저 애인 꼬신다고 내가 달 따줄게. 그건 믿는 사람도 바보고 따주겠다고 약속한다고 믿는 사람 바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종인표
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초강경이죠. 초강경의 그런 정책은 당장에 입법을 할 수도 없고 실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대목이 아마 이정희 후보는 그 대목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논전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하더라도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와 그 경제민주화 특히 김정인 표에서 약간 절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보시면 어느 쪽의 그 주장, 어느 쪽의 방향이 좀 더 맞겠는가라는 각자 개개인의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또 다른 각도를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김정인 표 경제민주화가 결국 재벌의 어떤 그 반발에 의해서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 부분의 어떤 반발이 지금은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재벌 부분의 반발이 앞으로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을 어디까지 재벌의 반발을 수용을 할 건 수용하고 아니면 끊을 걸 끊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 자체의 어떤 국가나 민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자기가 모든 걸 투신하겠다는 의지, 이거는 뭐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 혼자서 정치나 국정을 할 수 없고 이제 주변에 같이 지지하는 세력들하고 하는데 그 세력들이 약간의 이 수구 기득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둘러싸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의지가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박근혜 후보 의지가. 요 대목에서 원팁 질문했습니다. 안팁, 안팁. 아니 원팁. 원팁, 원팁. 뭐야? 내가 왜 안팁을 해요? 팁 하나. 그 참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난 재벌 대기업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른바 재벌 대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재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적대적 감정을 갖는 것은 굉장히 저는 우습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택시를 갖다가 대중교통으로 입법하려고 그러다가 성공했습니까? 당장 보니까 전국에 있는 버스 운수조합에서 딱 상정만 해라. 본인이 상정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파업이다. 바로 손들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중좀 한 6만 대 대중교통을 갖다가 거느리고 있는 그쪽 업체에서 반발 강하게 하니까 택시를 갖다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그 개정 법안을 결국 관철을 못 시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행정학 정책에서 얘기할 때 폴리스 타깃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해 당사자 그룹들이 강하게 반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순환 출자니 이런 것들이 왜 지나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 미안하지만은 삼성 재벌 저도 싫어요. 짜증나요. 그 자식들 3세 4세들이 와서 심지어 순대집하고 저 뭐 담배 가게하고 그 아시잖아요. 롯데 뭐 신동빈 씨 같은 경우는 담배 이런 아주 거기다 뭐 빵집하고 정말 아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현실이에요. 자, 삼성이 우리나라 GDP 28%입니다. 현대까지 하면 50%예요. 그러면 자, 참 나 이정희 같은 애들 보면 이런 얘기 하던데 노동자들이 악소리 내는 건 자기들이 보면 파업하는 것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 갖고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 재벌들은 돈 갖고 대들어요. 로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극명한 예가 뭡니까? 한진중공업 아니에요? 한진중공업에도 그 난리치니까 그래. 너희는 그렇게 데모해. 나는 갈게. 필리핀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그래 1년 몇 개월 동안 뭐 김진숙인가 하는 아이가 저 철탑에 올라가서 난리쳐고 결국 이제 복직시켰죠. 정치권이 개입해서 갔더니 뭐예요? 가는 그 다음날 유급휴직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는데. 자, 이래서 바로 국가 지도자는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뭐 보면 당장 우리가 소가 뿌리 좀 삐뚤어졌다고 꺾으면 손모가 꺾어집니다. 균형감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나타난 것이 그 유통법을 이정희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하면 농민들이 1조 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냐? 모든 요인을 다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정이 몰랐지. 그러니까 이정이 어떻게 알아? 하나만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렇죠. 그 안에 많은 갈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 그중만 나타나는 거 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아니죠. 제가 그래서 내가 김종인 씨 나이 73살이나 자신 양반이 자기 아니 뭐 그냥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저만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 표현했던 화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결국 박근혜의 투쟁이 있을 수 있다. 박근혜의 어떤 그 양날의 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후보만큼 기득권층 아주 우리 사회에 공고하게 형성되고 있는 기득권층을 상대로 개혁이나 쇄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지지층이면서도 또 그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쇄신이나 개혁을 아무래도 저항하려는 부분들은 또 속성을 안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자기 이익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히 것이고 지키죠. 3대 우리 사회 현재의 어떤 기득권 축이라고 하면 자본, 그다음에 재벌이란 표현 나쁜 뜻이에요. 자본, 노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자본.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관료. 세 가지. 관료. 그다음 또 하나 하면 거대 언론.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4가지 부분을 노동 부분만 빼고요. 나머지 3개는 공교롭게 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쇄신을 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양자 간에서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조정을 해낼 것이냐. 박근혜 후보가 가장 잘 할 수 있지만 또 그 대상이 자기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 부분을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해낼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양극화가 특히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 나온 제일 첫째 배경이 양극화 심화. 그 심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 대기업들, 재벌들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는 부를 쓸어가는, 삼켜버리는 이 현상이 너무나 강해지는 바람에 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벌들은 사실 보면 끊임없이 어떤 정부가 뭔가 재벌에 대한 쇄신 조치를 하려고 들면 엄청나게 형성한 자본을 가지고 사실 저항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 투자 못해요. 이러면 우리 취업 안 시켜요. 제일 좋은 거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국간에다 돈 잔뜩 쌓아놓고 우리 사람 못 뽑아요. 못 뽑겠어요. 우리 투자 못해요. 도저히 못해요.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쳤습니까? 하니까 정부에서도 정권에서도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박근혜 후보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 기득권 수호적인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해낼 것인가. 관료 마찬가지입니다. 관료의 문재인 후보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할 땐 몰랐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 관료주의라는 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 완전 쌓여버리고 그 구조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오히려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 박근혜의 투쟁이고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도 마찬가지. 문재인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을 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양극화하고 관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양극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그 부분, 그 현재 우리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의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후보가 그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적정선을 잘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점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는 비극적이게도 그 말씀하셨던 기득권, 우리가 늘 기득권을 갖다가 견제하면서 약간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그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또 어느 부분 내가 이뤄놓은 거 있으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체념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관료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에서 관료제가 들어선 게 진시황 때, 한무제 때 그 이후에 2200년 동안 중국 천자, 황제가 단 한 번도 관료를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관료 없이 또 국가 운영이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친일 논쟁이 있지만 일제시대 때의 그 행정 조직, 지방이 아주 발단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 조직 없이 새로운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당장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정치 쇄신 이야기를 했지만 조직 없이 세를 조직화하지 않고는 이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을 좀 더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그런 보는데 면에서 제가 어떤 박근혜, 문재인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내부의 기득권은 너무나 강하고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5년 동안 아마 두 분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 텐데 왜 그거 되겠다고 난리치는지 나도 궁금해요. 그래도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내 존재감을 이렇게 좀 세상에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나름대로 삶의 의미도 느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정희 같이도 이정희 보세요.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 정체감 부각하고 의미도 느끼는데 뭐 꼭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남은 그 변수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여전히 변수가 되는 부분, 지지 선언을 언제 할 것이고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뭐 계속 숨바꼭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후보가 계속 아직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안 후보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역설이다. 예를 들면 안철수가 문재인을 지원해서 당선이 되면 본내 차기 입지는 줄어들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또 지원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안철수가 깝깝하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는 사실 문재인 도울 만큼 다 도운 거예요. 11월 23일 문재인이 이 정도 지지율까지 올라온 거는 결정적으로 안철수 후보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안철수가 것이죠. 사퇴했기 때문에 25%에서 40% 가까이 올라온 거고 첫째. 네. 둘째는 안철수가 11월 23일 날 자 단일 후보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을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떠났잖아요. 그거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캠프 해당 식당 가서 거듭 죄악인 해줬잖아요. 지금 민주통합당이랑 문재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와서 옆에 들러리 서가서 박수치고 찬조연설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람이 안철수도 인간인데 그렇게 18일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왕따당하고 참 토사구팽돼서 있으면은 그저 그런 와중에도 2번 정도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근데 어쨌든 뭐 안철수가 옆에 와서 뭐 박수치고 저 따라다니면서 여기 문재인입니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무리할게요.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니까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건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잘된 거지 안철수가 해서 잘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안철수는 정치적인 입지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새 정치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왜? 민주당 기존 세력이 그러니까, 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보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지가 후보가 잘나서 된 거지 옆에 뭐 도운 놈이 잘 돼서 됐나요? 둘째, 만약 안 됐다 칩시다. 열심히 도와줬는데 안 됐다 치면은 민주통합당에서 그럴 거예요. 저거 제대로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안철수를 갖다가 원망할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안철수 새정치고 굉장히 힘 있는 줄 알았더니 안철수가 죽어라 도와줘도 안 되네. 안철수 별거 아니네. 안철수는 어디로 가도 죽습니다. 때문에 안철수가 지금 하는 행보가 맞아요. 그냥 애만 달구면서 사실은 해외 나가면 제일 좋은데 애만 달구면서 어제도 민주통합당 애들 생쇼하는 겁니다. 뻔히 알죠. 옛날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 성북동 정몽준 씨 집 앞에 데려다 놓고 우스콘이 30분 동안 서 있게서 사진 찍어서 재미 좀 봤잖아요. 그거 생쇼한다고 어제 용산에다가 연락도 안 해놓고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주통합당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안이 문을 도와야지 다음에 정치적 입지가 강해진다라는 민주당 쪽 주장은 저는 전혀 반대다. 궤변이다. 그건 궤변이다. 그 안은 정치 쇄신, 새 정치 하려고 나왔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의 존재 의미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새 정치 뜻을 자기가 정말 한번 실현해보는 것인데 그런데 문을 도와서 민주당 집권하는 게 안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과연 그래도 안이 지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어제 보니까 지금 심각해요. 안철수 전 후보의 안철수 전 후보의 전 캠프 사람들이 지금 내란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른바 박선수길 비롯해서 민주통합당에서 당장이라도 가자고 좀 안철수를 갖다가 좀 잡아 끌고 있고 또 기존에 나머지 보면은 뭐 조영경 씨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왔던 조금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 뭐 금태섭 아니다.
안철수는 안철수 정치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갖고 지금 이른바 절반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반이 와서 안을 민주당으로 넣으려고 온 사람들인 것 같고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안철수 우리가 안철수 보고 들어왔고 들어와서. 새정치하자고 들어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간에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정도예요. 심각한 그래서 정도.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예. 근데 보면 안철수 후보도 만약 이 위키트리 이 폴리토크를 보고 계시다면은 크게 길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떠한 경우든 간에 난 그래 국내에 있으면 참 불쏘시개 안 한다고 원망하고 하면은 불쏘시개 화력 별거 없다고 원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정말 그 민주당으로 오게 하고 전폭적인 지원 유세를 하도록 하려면 양자간의 정치 쇄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 세력의 문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지만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는 보여주질 않으면서 와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정도 되려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할 수 없을 겁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찬 씨 같은 경우 11월 18일 날 뭐 하니까 사퇴했다고 바로 안철수 물러나니 바로 그 다음 날 나와서 오히려 솔직한 건 했는데요. 자 우리 민주당 독자적인 힘으로 문재인 독자적인 힘으로 이번 선거하고 정치 쇄신 이루겠다. 우리가 또 그리고 또 집권하면은 정말 새 정치 쪽으로 우리는 가겠다. 안 후보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안 후보와도 연대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자꾸 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거기서 더 한심한 어제 조국이라는 자 말이죠. 서울대 교수라는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부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닌 절반 이상의 사람이 볼 때는 좀 궤변이죠. 왜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가야 되고 민주당을 전폭 지지해야 됩니까? 어제 그 얘기 조국이 트위터 보셨어요? 제가 뉴스 보도된 걸로만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뭐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은 이정희가 구속될 거기 때문에 이정희를 갖다 보호해주기 구하기 위해서 뭐 안철수가 들어와 있던 그건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는 얘기죠. 내가 어제 내가 보면은 어느 종편에 나가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화가 나서 그자라 그랬습니다. 그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30% 내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나머지 70%는 조국이 같이 보면 얼빠진 놈이거든. 얼빠진 강남 좌파들이 하는 소리예요. 얼빠진 놈이지 그놈이. 제정신인 놈입니까? 미친놈. 그러면 이거 보고 좀 오라고 그래다. 진짜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말이지. 진짜. 다음에 언제 한번 우리 황태순 평론가하고 조국 교수하고 한번 1대1 그냥 맞짱 토론을 맞짱이라 맞짱 완타치를 깨자 그래야 돼. 하여튼 정신을 갖다 벌써 차리게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하자고 해도 아마 조국 교수 안 나오려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학교 교수는 교수답게 제대로 연구 순 이야기 내가 학교 후배라서 법대 후배들 애들한테 들어봤더니 엉망진창이도 많네 보니까. 엉망진창인 게 아니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보니까 학생 운동하다가 한번 잠깐 구류된 거 같고 하버드 가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인가 그거 갖고 와서 맨날 엉터리 강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데로 돌고 있으면서 자기 이거 정신 차려요 조국 씨.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사실 그렇다면 남은 변수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정희 돌발 변수 한번 짚어봤고 그 다음에 안철수 부분 두 가지가 가장 큰 남은 변수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 2차 3차 토론에서 어느 정도냐 크게 세 가지인데 말이죠. 그렇게 이 전체 구도에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라고 본다. 이게 우리 황태순 평론가의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보면 지금 TV 토론도 마찬가지고 또 안철수 변수도 마찬가지. 변수로서의 이미 폭발력, 포텐셜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박근혜 후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 부분들을 대처를 했으면 중도층 표심을 좀 더 얻어가면서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앞서갈 수 있는데 그 여지를 없앤 면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하나 있는데 워낙에 개인 경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정치 공세를 이렇게 엄청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는 이거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그래서 큰 변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웬만한 거에는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는 게 황태순 평론가의 전망이고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대체로 그렇죠. 보면 이제 뭐 대북 이제 미사일도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북한이 로켓 자기들이 주장하는 실용위성 네. 뭐 발사 우리가 보는 ICBM을 발사한다는 게 이미 다 변수로서의 그 이야기 국민들이 한두 번 접한 것도 아니고요. 예, 큰 변수가 안 되고 큰 변수 안 되고 굳이 된다면 오히려 이거는 보수 진영을 약간이라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큰 변수는 없다. 이제는 보면은 두 가지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실수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예. 어느 쪽이든 교만하면 지고요. 어느 쪽이든 교만의 바탕에서 실수하면 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는 한 가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것,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문재인다워지십시오. 원래 문재인이 문재인다울 때 사람들은 문재인한테 끌리기 마련입니다. 안철수를 따라다니는 문재인은 별로 매력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친노 세력에 지금 엎혀서 나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응거주춤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모습, 독자적인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줄 때 앞으로 정치인 문재인은 계속 존재 가능하고 어쩌면 정말 대권 반열에 정말로 올라서는 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또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오늘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이제 점점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쟁점들 나눠봤습니다. 예, 또 다음 주에 큰 어떤 흐름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